사실은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AI가 나오면 그런 단순 노동 같은 거는 이제 대체되겠지만 창의적인 건 대체되지 않을 거다. AI도 어차피 사람이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AI가 처음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미지, 그림, 일러스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그런 지브리라든지 거기서 굉장히 빠르게 AI가 몇 시 초 만에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창작 분야까지도 이게 침범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로 느꼈던 거는 주변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AI 기술로 좀 대체되는 약간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접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작년부터 대기업 입사 시험에 AI 능력을 평가를 하는 항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아웃풋의 차이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디자인이나 개발 에이전시 혹은 광고 에이전시 쪽에서는 최근에 워낙 AI가 코딩도 되게 잘하고 개발자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되게 많이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AI랑 대비했을 때 내가 뭘 더 잘하느냐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진짜 나머지 스펙이 다 똑같다, 무조건 사람이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지 이런 취업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AI를 못 쓰는 사람들을 대체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회사나 이제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30분 만에 끝내고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랑 혼자서 이제 수기로 한다고 이제 3시간 붙들고 있는 직원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전자를 선호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저도 직원들 뽑으면 무조건 AI 교육부터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AI를 써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사람이 그러면 더 중요해지는 스킬은 이 사람이 얼마나 AI를 내 직속 후배로서 잘 다루고 아웃풋을 나오게 잘 뽑아낼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본능이 원래 하던 거에서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열심히 AI를 파기는 했지만, 제가 아무리 직원들한테 AI 한번 써봐 해도 네 알겠어요 하고 원래 작업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 모아두고 여기서 사람이 집중해야 할 일과 AI가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을 구분을 해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거를 도입을 시키자라고 한 다음에 순서대로 좀 도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잡아먹혔던 일들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저희 직원들은 오히려 결정을 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새로 낸다든지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줄이면 이제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더 많은 업무, 예를 들어 저희라면 프로젝트 하나만 할 수 있었는 것을 한 5개를 봐줄 수 있게 된다든지, 혹은 그런 기획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되게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할 줄 알고 근데 AI를 안 받아들인다 하면은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너무 무섭다, AI가. 그리고 괜히 AI가 뭔가 일자리를 뺏을 것 같다, 안 좋은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접근을 안 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2번째는 그 반대로 AI는 딸깍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AI를 조금 써보고 아예 안 쓰게 되는 루트로 가는 것 같은데요. 1, 2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처럼 쓰는 시대에 나만 안 쓴다, 그러면은 진짜 약간 뒤처지고 어떻게 보면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AI 시대가 있어도 사람 손을 분명히 타야 되는 게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큰 틀을 그리는 건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리서치를 AI가 해준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이미지나 영상을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AI가 가져온 일을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A안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한 건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한다거나 결정을 내리는 일 혹은 이제 휴먼 터치가 필수적인 클라이언트한테 전화를 하는 건 이제 아무리 저는 AI가 발전이 돼서 AI가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했을 때 느끼는 그 심리적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놨고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일 아니면 뭐 데이터를 보는 일 이런 것들은 다 AI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괜히 특정 직업이 사라진다의 차이보다는 저는 AI가 100%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무조건 예를 들어 7, 80% 정도까지 이 친구가 초안을 짜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이 초안에서 쓸만한 거를 선별을 하는 눈을 가진 거는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또 AI랑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이 이미 있으신 분들, 그 시니어 분들이 AI랑 결합을 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잘 알고 계신 지식이 있고 스킬이 있는데 그걸 AI가 조금 더 빠르게 효율화를 시켜주니까 오히려 제 주변에서 50, 60대 분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써서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직종이든 AI를 잘 활용할 줄만 알면은 내 경쟁력이 훨씬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챗GPT뿐만이 아니라 막 이미지 AI, 영상 AI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AI들을 잘 쓰기 위한 결국의 핵심은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AI인데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써보고 생각보다 너무 별론데? 해서 결국에 안 쓴다거나 AI가 준 대답을 가지고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또 맞춰서 가공을 할 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프롬프트를 잘 쓰기 때문에 훨씬 그런 시행착오 없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AI를 다루는 그 핵심, 한마디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을 단순히 딸깍하고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좀 합을 맞춰 나가는 팀원처럼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롬프트라는 이름에서 제가 아예 공식을 좀 만들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의 앞글자인 그 PRO가 되게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P에서 페르소나, 역할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10년차 뭐 기획 자야. 넌 10년차 뭐 SNS 마케터야. 이렇게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를 했을 때 AI가 그 뻔하고 평범한 대답이 아니라 그러면 난 10년차 수준의 프로가 대답할 만한 그런 대답을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맨 처음에 그런 역할 부여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키워드는 R이라고 해서 레퍼런스입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업무를 내릴 때 백지 상태에서 해봐 라고 하면은 되게 길을 잃잖아요. AI도 똑같아가지고 무조건 벤치마킹할 자료 혹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자료를 줬을 때 훨씬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획서 같은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게 기획서 써줘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없는 형태의 기획서를 자기 마음대로 써줘요. 그러면 또 사람이 그걸 또 가공을 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 효율성 있는 거 맞아? 내가 다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레퍼런스는 기존에 작업을 했던 기획서의 포맷들을 충분히 AI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를 하고 특히나 이제 성공적인 자료들, 굉장히 뭐 칭찬을 받았던 기획서다 아니면은 효과가 좋았던 기획서다. 이 기획서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서 목차라든지 흐름 그리고 한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두 다 너가 뜯어보고 학습을 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 기획서를 써줘 라고 하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AI한테도 굉장히 두리뭉실한 질문을 하면은 얘도 두리뭉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뾰족하게 예를 들어 기획서를 쓸 때도 이 기획서가 누구를 설득을 하기 위한 기획서고 결국에는 이게 뭐 신사업을 따내기 위함인지 투자 유치받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뭔가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함인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롬프트 공식들을 조금만 적용을 해도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오히려 생각해보면 너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게 내가 얘랑 어떻게 티키타카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신경을 쓰면은 결과물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AI를 다룰 때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은 제가 책에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내 팀원을 하나 꾸린다. 그리고 내 팀을 키우는데 굉장히 잠재력이 넘치는 신입사원인데 내가 어떻게 디렉션을 주고 어떻게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진짜 내 직원, 내 팀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AI를 너무 낯설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워낙 AI들이 많이 쏟아져 내리고 사실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AI한테 대체된다더라 이런 흉흉한 그런 소문들을 듣고 오히려 막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아직까지는 저는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생활에 들어오기 직전 완전 초입 단계다. 근데 이 초입 단계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AI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태도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굉장히 AI 불신론자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막상 AI를 잘 써보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AI를 쓸 때와 안 썼을 때 이게 차이가 엄청나구나를 느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한테 AI를 바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랑 엄마가 업무를 하실 때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오히려 AI가 복잡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얘를 잘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면 되는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AI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가가 보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1%만 사용하는 그 프롬프트 법칙이라고 해서 P가 페르소나, R이 레퍼런스, O는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AI한테도 굉장히 두리뭉실한 질문을 하면은 얘도 두리뭉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뾰족하게 예를 들어 기획서를 쓸 때도 이 기획서가 누구를 설득을 하기 위한 기획서고 결국에는 이게 뭐 신사업을 따내기 위함인지 투자 유치받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함인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들을 다 조합을 해봤을 때 그냥 챗 GPT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늘 엄청 강력 추천하는 거는 챗봇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챗 GPT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9%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 구독을 하면 저는 무조건 1순위로 챗봇부터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구독자는 이런 타겟층인데 이런 타겟층한테 이때까지 되게 잘 먹혔던 콘텐츠 데이터는 이거야. 레퍼런스로 참고를 해. 그리고 내 목표는 이 사람들을 내 서비스로 전환을 시키고 싶어.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써줘야지 얘가 되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AI한테 매번 이렇게 길게 프롬프트 쓰는 게 귀찮아요. 귀찮아서 아예 챗봇으로 만들어 놔서 이런 지침들을 그냥 디폴트 형태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우리의 목표는 뭐고 우리의 타겟은 뭐고 이렇게까지 줄줄이 안 써도 얘한테 그냥 그냥 이번 주차 소재 뽑아봐 하면은 기존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챗봇을 쓰면은 거의 진짜 상위 1%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챗봇이 거의 GPT봇은 한 20-30개가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쓰는 별도 봇이 거의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팀마다 하는 업무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마케팅 팀이 있고 디자인 팀이 있고 기획 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봇들을 다 세팅을 해두고 저희 그냥 직원들한테 뿌려서 이걸 써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들도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을 할 때 AI를 최대를 뽑아낼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영화에서도 뭔가를 특정 업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모든 걸 다 잘한 거 아니고 주인공이 뭐 정의롭지만 예를 들어서 감정에 너무 휘둘린다. 혹은 뭔가 되게 감정은 없는 해커 같지만 데이터 분석을 되게 잘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캐릭터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되게 시너지가 잘 난단 말이죠. AI도 똑같거든요. AI도 GPT의 장점은 되게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잘하고 사용자에 굉장히 친화적이지만 제일 치명적인 단점은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서치를 잘하는 똑똑한 다른 친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추천드린 거는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리서치 전문 AI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챗 GPT처럼 막 다정하게 대화를 한다든지 막 맞춤형으로 뭔가 해주진 않지만 내가 수치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논문이랑 기사 출처로만 정보를 찾아와서 나한테 딱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1차적으로는 리서치가 필요하다. 퍼플렉시티한테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할 때는 또 챗 GPT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AI들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팀을 꾸렸을 때 진짜 효과가 10배는 더 잘 난다. 그리고 챗 GPT가 제일 잘하는 거는 기획적인 측면. 아니면 예를 들어 비즈니스 글 쓰는 건 되게 잘해요. 그런데 감성적인 글을 잘 못 써요, 챗 GPT는. 그 특유의 어투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못 쓰기 때문에 만약에 좀 감성적인 카피가 필요하다 하면은 클로드라는 AI를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챗 GPT랑 그냥 텍스트로 물어봤을 때 텍스트로 대답을 하는 친구인데 클로드는 좀 감성적인 한국어 글쓰기를 잘하고요. 그리고 코딩을 더 잘해요. 그런 식으로 AI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쪽은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퍼플렉시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사실 디자인 에이전시라 디자인까지 AI에 맡기진 않지만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이 난 디자인은 못하는데 예를 들어 PPT 디자인이 필요해 하면은 젠스파크라는 AI가 있어요. 젠스파크라는 AI가 텍스트 기반으로 디자인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인간 디자이너보다는 못하지만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는 아닌데 좀 예쁘게 꾸며진 슬라이드가 필요해 하면은 젠스파크를 많이 찾아주시고 있어요. 또 막 이미지나 영상으로 가도 AI가 되게 많거든요. 이 친구들도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이미지 AI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미드저니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미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쁜 씬이 필요하다.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려면 미드저니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되게 못하는 건 합성은 정말 못해요. 텍스트 인식률이 너무 떨어져서 합성을 예를 들어 시키면은 제품이 완전 일그러지고 내 제품이 티가 전혀 안 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잘하는 게 구글에서 나온 나노바나나 되게 최근 몇 달 동안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나노바나나는 이미지 생성은 살짝 조금 떨어져요. 모델이 AIT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챗 GPT랑 처음에 기획을 해요, 먼저. 어떤 씬이 필요하다, 이미지적으로. 어떤 씬이 필요하고 어떤 프롬프트를 쓸지 챗 GPT랑 기획을 한 다음에 미드저니에서 모델 이미지를 뽑아요. 그 다음에 구글 나노 바나나한테 가서 그러면은 합성을 해주거나 연출 컷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각각 잘하는 AI들을 찾아서 진짜 팀을 꾸리듯이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AI로 되게 성공적인 광고를 할 거면 아예 AI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AI 티가 나는 모델을 써서 어설픈 기존 광고를 흉내냈다 하면은 이제 딱 봐도 뭐야? 돈 아끼려고 저러는 거야? 라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가 크리스마스 광고를 자꾸 AI로 써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는 엄청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광고를 AI로 그냥 똑같이 리메이크를 했더니 몇십 년 전 게 훨씬 더 좋은데 왜 굳이 AI를 쓰느냐 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AI 티가 많이 나더라도 AI 특성을 잘 활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AI를 이렇게 신박하게 쓸 수 있어? 하고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야나두 광고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누가 봐도 AI를 쓰는 거지만 그걸로 되게 좀 창의적인 포인트, 뭔가 흑인과 할머니랑 되게 재밌는 조합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AI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핫한 동물, 햄스터가 주인공으로 막 사무실을 다니는 그런 유튜브도 되게 핫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대놓고 AI예요. 근데 그 AI를 활용을 해서 너무 귀여운 걸 잘 만들어냈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AI 광고를 기획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면 제대로 AIT가 나게. 그런데 대신에 그 AIT가 나면서 AI의 장점을 좀 써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촬영할 때 할 수 없는 뭔가 아예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상상력을 한 스푼 더 넣어서 되게 재밌는 그림을 연출한다든지 그렇게만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재밌게 썼네 하면 되게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AI의 사실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고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내가 이거를 뭔가 자료 조사해줘 라고 했는데 그럴싸한 거짓 정보를 자꾸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게 4대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AI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뽑아내는데 이제 이 친구가 사람들이 약간 공감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네? 해가지고 뭘 하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그냥 갑자기 우쭈쭈를 해주는 친구가 되어버려서 너무 객관성이 떨어진다. 조금 차갑더라도 좋은 정보가 뭔지를 판단할 줄 아는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5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5가 좀 덜 친근할지는 몰라도 그런 판단력이나 이제 할루시네이션 좀 줄어들고 그 명확성이 좀 더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챗 GPT가 원래 4 시절에는 모델이 되게 여러 개 있다가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5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5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내 프롬프트를 보고 내가 어떤 모델을 자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 4 시절에는 난 너가 좀 더 오래 생각을 하고 추론을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뭐 옴니 모델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빠른 대답이 필요해 하면은 그냥 일반 4를 쓴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5 이상부터는 굳이 제가 모델을 선택을 안 해도 이 친구가 알아서 판단을 해요. 내 프롬프트에 따라서 10초면 생각하면 끝나겠는데 혹은 난 이거 한 1분 정도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좋겠는데 얘가 알아서 좀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의 제일 큰 차이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토큰이라고 해서 하루에 GPT를 쓸 수 있는 사용량 차이예요. 만약에 내가 무료 버전이랑 대화하는데 토큰이 다 안 달았다 하면은 무료 버전으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의 차이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챗봇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료는 챗봇을 만들 수가 없고 유료 유저만 나한테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유료를 구독을 한다기보다 한 명이 구독을 해서 챗봇을 만들면 그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가 있는 사람은 무료 버전이어도 제가 이 챗봇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만든 챗봇들의 링크를 저희 팀들한테 공유를 주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도 챗봇은 그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대화량이 조금 제한이 된다.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직 작은 회사다 보니까 사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더 선호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AI를 굉장히 잘 다루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데이터적인 것도 AI로 잘 분석을 해서 운영이나 데이터 CS까지도 맡을 줄 아는데 이 친구는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 손은 되게 느린 친구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늘 그 괴리감에 좀 괴로워하던 친구였어요. 나는 머릿속에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는데 실제 내가 업무에서 이거를 실현화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AI를 접하더니 이 부분이 말도 안 되게 더 빨라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뭐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 기획까지만 하다가 이제 이미지나 영상까지도 이 친구가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새로운 사람 2명 더 뽑는 것보다 이 친구 하나랑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럼 정말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AI를 썼을 때 두 가지 효과인데 하나는 이제 수적으로 물량적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칠 수 있는 것을 5개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든지 두 번째는
내가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AI를 잘 써서 다른 분야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든지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원래는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고 저는 광고대행사 기획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이디어만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는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로 영상화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 많은 팀과 인력이 필요했었어요. 이제 촬영팀이나 편집, CG팀, 그리고 뭐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엄청나게 많은 팀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AI랑 같이 다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하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기존에 거의 3명 인력의 일을 혼자서 하네? 그러면 진짜 몸값이 거의 3배로 높아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